살면서 어른스러워 보인다는 말을 숱하게 들어왔다. 집에서는 맞이인데다 큰 키로 인해 학창 시절에는 늘 뒷자리에 앉았고, 고등학생 때 사복을 입으면 출근하는 거냐는 소리를 들으면서 연장자들은 오히려 나를 동생이 아닌 언니나 누나로 여기곤 했다. 어른스럽다는 말도 반복되면 애늙은이 취급을 받는다. 나는 귀여운 이미지를 가지고 싶었고 귀여운 사람들을 부러워했다. 그래서 사회 초년생 때 막내로서 귀여움을 어필할 기회를 노렸건만 그마저도 날아갔다. 입사한 지 6개월도 안 되어서 후배가 들어온 것이다. 애늙은이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그쯤 되니 귀여운 이미지가 나를 필사적으로 피하는 게 아닌가 싶었다. 반년도 안 되어 인생 첫 막내 자리가 사라진 후 나는 받아들였다. 내겐 귀여움이 없다는 것을. 그렇다면 귀여움이 없는 나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 먼저 귀여움과 반대되는 이미지를 차례대로 떠올려 보았다. 애늙은이, 어른스러운 사람, 의젓한 사람, 성숙한 사람, 우아한 사람. 이거다 싶은 단어들이 걸렸다. 나는 귀엽진 않지만 친구들과 선배들이 의지할 만큼 어른스러운 면이 있다. 성숙한 스타일의 옷도 잘 어울리는 편이고 자주 진지해지곤 했으니 성숙함이 나의 특징일 것이다. 그렇게 본연의 모습을 부정하는 대신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해 보기로 했다. 약점이나 단점, 갖지 못해서 생긴 모습들을 긍정적인 단어로 바꿔보니 내가 가질 수 있는 매력으로 느껴졌다. 생각해보면 나는 라디오 PD로 일하면서 출연자들의 매력을 발견하고 이를 프로그램에 최대한 녹여왔다. 그들에게 해준 것처럼 나의 인생도 프로듀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전 국민에게 사랑받은 무한도전이 떠올랐다. 내가 김태호 PD라면, 유재석이라면 나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어줄까? 무한도전은 출연진의 단점에서 매력을 발견하고 이를 캐릭터화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이전에는 빛나지 못했던 출연진들의 캐릭터를 발굴하고 별명으로 만드는 유재석의 능력은 아직도 그를 대체 불가한 국민 MC로 불리게 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그는 호통을 치고 상대를 공격하는 화법을 쓰는 박명수의 약점을 찾아내 하찮은 이미지를 부각하고 허점을 짚어내며 캐릭터를 입체화했다. 차는이 형이라는 캐릭터가 생긴 박명수가 어떤 공격성을 띄워도 하찮고 허술하게 느껴지고 일종의 수영경 같은 외침으로 시청자에게 받아들여졌다. 이후 별명 왕이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박명수에게는 다양한 캐릭터가 생겼다. 재미있는 별명을 선점할수록 매력이 짙어졌고 인기가 높아졌다. 매력을 살리려면 PD처럼 생각해보자. 김태호라면, 나영석이라면 나를 어떤 캐릭터로 부르고 띄워줄 것인가? 보다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힌트가 생긴다. 이 과정에서 단점은 오히려 매력의 재료다. 장점에서 매력이 탄생하고 캐릭터가 되기도 하지만 단점에서 출발하면 매력을 편하게 끄집어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뇌 구조 자체가 그렇다. 뇌과학에 의하면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사건을 오래 강렬하게 기억하는 부정 편향성이 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해 부정 편향이 강해진 것이다. 장점을 떠올리는 것이 쉽지 않고 단점만 생각난다고 해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자책하지 말자. 단점을 미워하는 대신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키울 수 있는 부분을 매력의 재료로 활용하자. 이후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캐릭터를 설정하는 과정에서도 이때 잡은 이미지가 도움이 되었다.
나는 개성이 강하거나 말이 빠르진 않지만 차분하고 듣기 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많았다. 웃기진 않아도 따뜻한 공감은 가능했다. 당시에는 TV 방송처럼 정제된 톤으로 말하는 유튜버가 많지 않았다. 예능처럼 일상적인 어투를 쓰거나 재미에 집중한 영상이 대세였던지라 나의 특징을 강조한 편안한 방송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었다. 목소리가 허스키하다, 말이 느려 답답하다, 재미없다는 등 지금도 부정적인 피드백이 달릴 때가 있다. 그러나 상처받지 않는다. 나도 아는 내 모습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상처가 되는 말은 내가 모르던 나의 단점 혹은 비판을 가장한 비난이다. 그러니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의 약점이나 단점을 직면하고 인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부정적인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용하고 승화한 것이라면 치명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난다. 그러기 위해 나는 내 모습을 긍정적으로 프레이밍하려고 한다. 단점인 모습을 장점으로 바꿔 생각하거나 발전시키면 사람들은 개성 혹은 매력으로 바라봐준다. 그러니 내 인생의 PD로서 나를 위한 네이밍을 해주자. 코로나 팬데믹으로 집에만 있던 시기에 올드 패션드라는 칵테일에 빠진 적이 있다. 레시피는 생각보다 단순했다. 데코레이션 역할을 하는 체리나 오렌지를 제외하면 버번 위스키, 각설탕, 그리고 앙고스트라 비터스라는 향신료 몇 방울이 메인이었다. 버번 위스키에 각설탕이 들어갔을 때는 평범했던 술이 앙고스트라 비터스 한 방울을 넣으니 스파이시한 풍미가 생겼다. 따로 먹으면 씁쓸한 시럽이 위스키와 섞여 감칠맛이 난 것이다. 이는 우리의 매력과 닮았다. 아프고 씁쓸한 면이 있어도 앙고스트라 비터스처럼 개성으로 활용할 때 매력을 완성시키는 훌륭한 재료가 되는 것처럼 말이다. 호감의 기본 조건. 덕질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 한 우물만 깊이 파본 소위 말하는 덕력이 높은 사람을 내가 높게 사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떤 분야든 꾸준히 파다 보면 잘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아는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알면 알수록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태 알던 지식이 얼마나 좁고 얕은 것이었는지에 대한 경험이 중요해진다. 경험이 쌓이며 나의 한계를 깨달을 때 겸손한 마음이 커진다. 어릴 때 나는 영화를 만드는 영화인이 꿈이었다. 그렇게 부푼 마음으로 입학한 대학교에서 겸손함을 제대로 배웠다. 1학년 때 수강한 영상과 음향 수업에서였다. 하나의 주제로 각자 짧은 영화를 만든 뒤 강의실에서 다 함께 보며 영화 GV처럼 합평하는 수업이었다. 나의 첫 영화는 처참했다. 예술학교 특성상 이미 프로덕션에서 직접 CG를 만들다 입학한 동기부터 상업 드라마 제작을 경험하며 연출을 비롯해 직접 연기까지 해내는 동기들이 많았다. 다재다능한 영화 마니아들 사이에서 나는 한없이 작아졌다. 이후 몇 번 더 깨지고 나니 내게 어떤 능력이 부족하고 무엇을 더 공부해야 하는지 보였다. 그때부터 나는 타인이 만든 영화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지 않게 되었다. 두 번째로는 커리어를 한창 쌓기 시작한 이후 어느 드라마에 출연하고 나서였다. 처음부터 연기하기로 한 게 아니었다. 원래는 내레이션을 메인으로 한 브이로그 형식의 영상을 찍기로 했고 라디오 프로그램 연출 외에 DJ로서 진행해 본 적이 있기에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드라마 형식으로 발전되어 영화과 학부생 시절에도 꺼렸던 연기를 뒤늦게 시도하게 됐다. 라디오 진행 덕분에 목소리 연기는 나름대로 어떻게든 했는데 표정 연기는 내 관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유분방하게 움직이거나 경직되는 얼굴 근육, 대사를 소화하지 못하는 내 모습에 시간을 돌이키고 싶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메모장을 켜서 이렇게 썼다. 경험은 겸손을 배우는 일이다. 그때 겪은 연기는 겸손의 분야를 확장해 주었다. 카메라와 마이크 뒤에서 연출자로 10년 넘게 일하며 공감하지 못했던 연기자의 입장을 그제야 알았다. 직업인이니 당연히 잘해야 한다고 여겼던 그들의 연기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연기가 나오기까지 많이 노력하고 마음을 써야 했을 것이다. 해본 적 없던 일, 타인의 일에 한 발 디뎌본 경험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길러줄 수 있다. 이후에도 나는 한 발 한 발 인생의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조금씩 더 겸손해졌고 겸손해지고 있다.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영역일수록 타인이 성과를 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말을 얹게 된다.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제작에 대해 가볍게 말하던 관리자들이 간혹 있었다. PD가 무슨 일을 하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세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상대방의 노력을 깎아내리는 줄 인지하지도 못했다. 그런 사람들이 최종 결정권자가 되고 개편의 칼날을 아무렇게나 휘둘렀을 때 실무자들은 무력감에 휩싸였고 방송이 산으로 갔다. 그럼에도 마음 씀씀이가 큰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를 얻는다. 방송국에서 100팀이 넘는 스타들과 일했고 현재는 유튜브를 통해 지식인, 사업가, 학자들을 인터뷰하며 수없이 배우고 있다. 전 국민이 아는 유명인으로 부와 명예를 가졌는데도 나태해지지 않고 신인의 자세로 계속 발전하려는 태도, 자신만의 분야에서 내놓으라 하는 지식인임에도 겸양을 내비치는 인생의 선배들을 만나면 나는 기꺼이 작아진다. 꾸준히 발전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험을 하고 그만큼 더 알고 있다. 많이 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다. 아는 만큼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는 역지사지의 미덕을 갖추고 있기에 저절로 호감이 생긴다. 덕질만큼 겸손해지는 또 하나의 분야가 있다. 바로 독서다. 책을 통해 나와 다른 처지에 놓인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고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책으로 여러 인생을 간접 경험하다 보면 또 한 번 겸손해진다. 나라는 세계가 얼마나 좁고 작았는지, 지식은 얼마나 지엽적이었는지 깨닫게 된다. 그러니 우리는 멈추지 말고 무엇이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보고 듣고 겪어야 한다. 미지의 세계에 대해 꾸준히 견문을 넓히는 사람은 나를 이해하고 타인까지 포용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오글거릴 용기. 바쁜 시기 일에 집중하다 보면 건조하다 못해 서로가 감정 없는 AI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다. 스몰 토크는 거의 하지 않고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차단하는 로봇처럼 삭막한 분위기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던진 덕담이나 상냥함이 신선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따스한 칭찬이 딱딱해진 분위기를 풀고 관계를 북돋는다. 똑같이 힘들 텐데도 독려하는 마음씨가 느껴져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커지기도 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마음을 오글거리거나 느끼하다고 투덜거리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주변 사람과 말을 했던 본인까지 어색해질 수 있다. 그럴 때 나는 느끼한 게 좋다고 일부러 말한다. 느끼한 사람과 느끼한 표현을 좋아한다고. 그럼 순식간에 대화의 공기가 바뀐다. 한술 더 뜨면서 또 해달라고 뻔뻔하게 요구하면 어느새 다른 사람들까지 합세해 나를 당황하게 하려고 느끼한 말을 하고 어색한 분위기가 장난스럽게 변한다.
오글거린다 라는 말이 보편화되면서 말과 행동에 제약이 생긴 듯하다. 대표적으로 다정한 응원이나 따뜻한 말들, 감성적인 표현을 두고 오그라든다고 한다. 서로 주고받는 다정함을 막는 프레임이 생기면서 말을 하려다가도 주저하게 된다. 일상이 점점 삭막해지는 것 같아 어느 순간부터 나는 느끼한 것이 좋다며 소소한 투쟁을 시작했다. 온기가 담긴 긍정적인 이야기라면 어색한 표현일지라도 받아들였다. 오글거린다는 반응이 돌아올까봐 눈치 보며 대화하는 일이 없었으면 해서다. 조금 민망해도 인간관계에서 건네는 따뜻한 말은 큰 힘과 동력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관계 속에서 간지러운 대화들은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이상하게 나 자신에게는 한치의 느끼함도 허용하지 않고 엄격하기만 했다. 내가 애써서 해내는 일들을 당연시 하게 되었고 해내지 못한 부족함만 확대 해석했다. 스스로에게 가혹하기 전에 나에게도 오글거릴 용기를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자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자존감이 높은 이에게 호감과 매력을 느끼므로 게다가 이미 많은 심리학자가 나 자신에게 낯간지러운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했다. 자신에게 까다롭거나 완벽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다음의 방법들을 시도해보자. 타인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노력하기 전 나 자신에게 먼저 호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과학적인 방법이다. 1. 나를 이름으로 불러줄 것. 희랭이는 충분히 능력 있어 잘할 거야. 성인이라면 스스로를 3인칭으로 칭하는 것을 영유아기 이후로 해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나와의 대화에서 시점만 조금 바꿔도 기분을 긍정적으로 환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심리학자 이선 크로스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사진을 보여준 뒤 자신을 나라고 표현했을 때와 3인칭으로 표현했을 때의 뇌파를 측정했다. 그 결과 자신을 1인칭으로 말했을 때보다 3인칭으로 불렀을 때 정서와 관련된 뇌의 활동이 크게 줄어든 것을 발견했다. 즉, 나는 충격받았다 라고 말할 때보다 땡땡이는 충격받았다 라고 말했을 때 좀 더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사고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반대로 1인칭 주어를 사용하면 몰입도가 높아지며 더욱 감정적인 기분이 된다고 한다. 스스로 이름을 부르다니 말 그대로 낯간지럽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활용하면 나를 다루는 똑똑한 방법이 된다. 나 역시 한번 자신에게 혹독해지기 시작하면 브레이크가 없다. 실은 그렇지도 않은데도 나를 비난한다. 이럴 때 상황을 객관화하고 건강한 사고로 전환하는 방법이 자신을 타자화하는 것이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감정적으로 되기 쉬우니 그럴 때 간단히 자신의 이름을 불러보며 이성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땡땡이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나는 꾸준히 노력해왔고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할 거야. 땡땡이는 꾸준히 성장해왔고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할 거야. 2. 스스로를 안아줄 것. 체력적, 정신적으로 무리를 하고 나면 잠이 오지 않을 때가 많다. 온종일 각성 상태였던 몸이 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일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감 등으로 점점 더 정신이 깨어나는 것이다. 이때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바로 나를 안아주는 것이다. 양팔을 교차해 나비 모양처럼 포옹한다고 해서 나비포옹이라 부른다. 나비포옹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사였던 루시나 아티가스가 만든 것이다. 1998년 멕시코 아카폴로 지역에서 허리케인이 발생해 큰 피해를 당한 일이 있었다. 생존자 대부분은 PTSD 증상을 겪었다.
그들을 돕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나비포옹이었다. 그 뒤에도 나비포옹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불안한 감정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졌다. 나를 안아주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 한결 기분이 나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숨가쁘게 한 줄을 마무리하고 나 자신을 토닥이다 보면 묘한 기분이 든다. 거기에 스스로 내 이름을 부르며 혼잣말까지 하면 어색한 웃음이 난다. 그런데 이상하다. 어색하고 오그라드는 행동이지만 마음이 편안해진다. 좀 늦게 하면 어떤가? 마음이 건조해질 때는 스스로 관대해지는 기름기가 필요하다. 그러니 나에게 오글거릴 용기를 내보자.